일단 합시다. 오늘은 120쪽 제3규칙입니다. 정신지도 규칙을 안 읽으려 했는데 참 읽고 있다 지금. 제3규칙 제시된 대상들에 대해 다른 이들이 감지한 것이나 우리 자신이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명석하게 그리고 명정하게 직관할 수 있거나 확실하게 연역할 수 있는 것을 당부해야 된다. 지식은 달리 획득되지 않는다. 즉 직관과 연역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면 고대인의 책을 읽어야 된다. 엄청난 혜택이 있다는 건데, 하나는 일찍이 이미 발견된 것을 알아보기 위함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학문 분야에서 그 밖에 도대체 어떤 것이 관할 것으로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환기하기 위함이다. 뭐냐면 이미 발견된 것을 알아보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학문 분과들에서 어떤 것이 관할 것으로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고대인의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때 매우 위험한 것은 지나치게 세심한 독서로 저질러진 오류의 얼룩이 아무리 거부하고 조심한다 해도 우리에게 달라붙을지도 모른다는 점이다는 얘기죠. 저술가들은 흔히 무분별한 경신으로 어떤 논쟁적 의견들을 결정할 때마다 항상 극히 정교한 논쟁들을 통해 우리를 그들의 의견으로 끌고 가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 이 저술가들이 억지로 자기 의견 쪽으로 결정할 때마다 항상 논쟁을 통해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고, 반대로 확실하고 명정적인 어떤 것을 발견했을 때마다 그것이 확실하게 명정적인데 애매한 말로 포장하지 않고서는 제시하지 못한단 말이죠. 이거는 뭐냐면, 이 확실하고 명정적인데 자기가 발견했으면 이게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애매하게 해가지고 가치를 좀 높인다는 거죠. 분명 근거의 단순성으로 인해 발견의 가치가 떨어질까봐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명백한 진리를 주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죠. 억지로 자기를 끌고 가거나 아니면은 애매한 말로 포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121쪽에 와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저자들 다수의 의견에 따르기 위해 머릿수를 세워보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학문의 진리나 참 거짓을 판별을 하는 데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여기 보면은 소수의 참이 더 많이 발견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하고. 그래서 의견 일치를 본다 해도 그게 충분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의견 일치를 본다 해도.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중간점 약간 밑에 중간에 보면 그 위에 보면 임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지력 또한 지니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수학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논증을 읽었다 해도 제시된 사물에 대한 견고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면 우리가 철학자 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 재미있는 표현, 우리는 지식이 아니라 역사를 배운 것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가 아니고 지식을 배운 것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패러그래프에 사물의 진리에 대해 내리는 우리의 판단에 결코 하나의 추측도 섞여서는 안 된다. 항상 아까 제3규칙에 처음에 나왔죠.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명석하게 그리고 명정하게 직관할 수 있거나 연역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리고 122쪽에 보면은 그 밑에 세 번째 줄 우리가 기만에 대해 어떠한 두려움 없이 사물의 인식에 이르게 해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지성 활동들이 여기서 점검된다. 그것은 단지 두 가지 즉 직관과 연능만이 인정된다. 앞에서 했죠. 그 삼규칙에서 직관할 수 있거나 확실하게 연역할 수 있는 것을 탐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3쪽에 계속해서 내가 이해하는 직관이란 변동하는 감각의 믿음이나 그릇되게 엮어내는 상상력의 기만적 판단이 아니라 순수하고 주의 깊은 정신의 싣고 판명한 파악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의심도 남지 않는 것이다. 혹은 직관은 오직 이성의 빛에서만 생기는 순수하고 주의 깊은 정신의 의심할 여지 없는 파악과 같은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위에서 유의했듯이 마찬가지로 인간에 의해 잘못 행해질 수 없는 연력보다 더 단순하기 때문에 더 확실하다. 잘못 행해질 수 없는 연력보다 더 단순하고 확실하대요. 직관이. 그런 표현. 그래서 각자는 영혼에 의해 자기가 현존한다는 것, 자기가 사유한다는 것, 삼각형은 세 변으로 한정한다는 것, 원은 단일한 면으로 한정한다는 것, 이와 같은 것을 직관하는 거죠.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을 직관할 수 있고,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직관, 아까 이 잘못 행해질 수 없는 연력보다 더 단순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그렇기는 하지만 이 직관의 명정성과 확실성은 명제들만이 아니라 또한 임의의 추론 과정에도 요구된다.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2는 3 플러스 1과 같다는 기결이 있다면 2 플러스 2는 4이고 3 플러스 1은 4라는 것만이 직관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위에도 이 두 명제들로부터 저 세 번째 명제, 이 말은 2 플러스 2와 3 플러스 1이 같다는 명제겠죠. 이 명제가 필연적으로 결론지어진다는 것이 직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으로부터, 이제 아까 이것으로 2 플러스 2는 3 플러스 1과 같다는 거죠. 이것으로부터 왜 우리가 여기서 직관 외 연역을 통해, 연역이라는 것은 다른 것들로부터 필연적으로 결론지어지는 모든 것이죠. 을 통해 행해지는 다른 인식 방식을 덧붙였는지가 의심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왜냐하면 많은 사물들은 비록 그 자체가 명정하지 않더라도 그 각각을 명료하게 직관하는 사유의 연속된 그리고 어디에서도 단절되지 않은 운동을 통해 참된 그리고 알려진 논리로부터 연역되기만 한다면 확실하게 알려지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서 10번째 줄쯤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연역에서는 운동 혹은 어떤 연달음이 포착되지만 직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로부터 정신의 직관을 확실한 연역과 구별한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직관에 필요한 현재적 명정성이 연역에는 필요치 않고 오히려 연역은 자신의 확실성을 모종의 방식으로 기억에서 빌리기 때문이다. 직관은 기억하고 관계없다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고, 이것으로부터 결론지어지는 것은 제1 원리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결론지어지는 명제들은 상이한 고찰 방식에 따라 때로는 직관을 통해 때로는 연역을 통해 인식된다고. 아까 우리가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진리를 파악하는 것은 직관과 연역이라고 그랬죠. 통해 인식된다고. 그러나 제1원리들 자체는 직관을 통해서만 인식된다고. 그리고 반대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결론들은 연역을 통해서가 아니면 인식되지 않는다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둘은 지식에 이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아까 얘기했던 직관과 연역이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줄에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신으로부터 계시된 것들을 모든 인식보다 더 확실한 것으로 믿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계시된 것들에 대한 믿음은 어두운 것들이 항상 그렇듯이 지력의 활동이 아니라 의지의 활동이기 때문이다. 신으로부터 계시된 것은 믿음이죠. 믿음은 의지의 활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일 그 믿음이 지성 안에 토대를 두고 있다면 이것들은 우리가 아마 언젠가는 보다 상세히 밝힐 것처럼 이미 말한 길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통해 발견될 수 있을 것이고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람 신으로부터 계시된 것, 신의 믿음. 이래서 이 사람은 어떤 신적인 존재와 믿음을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로써 이제 3규칙은 직관과 연력에 대한 얘기였고, 4규칙은 사물들의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방법이 필요하다. 이제 이게 뭐냐면 진리 탐구의 방법이, 자기가 이제 방법 몇 가지를 제안했잖아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요행이 이제 발견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이제 처음에 하고 있고요. 밑에서 8번째 줄쯤에 그리고 사물의 진리를 방법 없이 탐구하는 것보다 그럴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편이 탐구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죠. 더 낫다. 왜냐하면 이런 류의 순수 없는 연구들과 모호한 성찰들은 자연의 빛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신을 맹목적으로 만든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둠 속을 걷는데 익숙한 자는 누구든 시력이 약해져서 나중에는 환한 빛을 견딜 수 없게 된다. 이게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죠. 이것은 경험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우리는 글 공부에 전혀 힘쓰지 않은 이들이 계속 강단에 있는 자들보다 마주치는 것들에 대해 훨씬 더 견고하고 훨씬 더 명석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자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뭐냐면 방법 없이 강단에 서서 떠드는 사람들, 뭐 학식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내가 이해하는 방법은 확실하고 쉬운 규칙들이고 이 규칙들을 정확히 따르는 자는 누구든 결코 거짓인 어떤 것도 참으로 추정하지 않을 것이고 정신의 노력을 무익하게 소모함이 없이 언제나 단계적으로 지식을 늘리면서 그에게 가능한 모든 것에 대한 참된 인식에 도달할 것이다. 자, 여기서 다음 두 가지를 유의해야 된다. 어떠한 거짓도 참으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점.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참된 인식에 도달한다는 점이다. 하나가 아니고 모든 학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직관과 연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로 만일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어떤 것을 모른다면 이는 오직 우리를 그러한 인식으로 인도하는 길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반대의 오류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일어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진리에 반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어떤 식으로 정신의 직관이 사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한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연력들이 발견되어야 하는지를 올바로 설명한다면 방법이 완전하기 위해 내가 보기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요구되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듯이 정신의 직관이라 연력을 통해서가 아니면 어떠한 지식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27쪽 마지막 줄에 보면 그러나 변증론이 이 두 작용들의 도움으로 지도하려고 노력하는 정신의 다른 작용들은 여기서 무익한데 아니 오히려 장애물로 간주해야 하는데 이는 이성의 순수한 빛에 더해질 수 있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 빛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거는 직관과 연육에는 없다는 얘기죠. 직관과 연육. 그래서 이 방법 유용성은 직관과 연력이죠.
내 대단히 커서 이것 없이 공부에 정진하는 것은 이롭다기보다는 오히려 해롭다고 보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이전에 뛰어난 지력의 소유자들이 그것을 오직 자인의 인도에 의해서라고 해도 어떤 식으로 통관했다고 쉽게 확신했다. 자연의 인도에 의해서 자기 옛날에 그 지식을 습득한 사람이라도 어떤 식으로 직관과 연력에 통달했다고 확신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 정신은 내가 알지 못하는 신적인 어떤 것을 갖고 있으며 그 안에 유익한 사유의 최초 씨앗들이 뿌려져 있어서 그것들은 종종 아무리 무시되었고 또 방해하는 연구들에 의해 아무리 질식되었더라도 자발적 영매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가장 단순한 학문들인 산술과 기하학에서 경험한다. 그리고 이제 이 기하학자들이 어떤 해석을 사용했고 이것을 모든 문제들의 해결까지 확장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이 질투와 이것을 우선에게 숨겼지만 말이다. 이거 대단한 것인 것처럼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숨겼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도형이나 산술과 기하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을 하고 있고 밑에서 네 번째 줄에 129쪽에 내 의도를 주의 깊게 되돌아보는 이들은 누구든 내가 여기서 통상적인 수학, 이제 보편 수학하고 반대되는 말입니다. 보편 수학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수학들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수학이겠죠. 이 통상적인 수학은 우리가 일반 수학의 여러 갈래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 오히려 다른 어떤 학문 얘들은 이들의 부분들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외핀을 개진한다는 것을 쉽게 지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학문은 인간 이성의 제1의 명화들을 포함해야 하고 임의의 주제들로부터 진리를 끌어내는 데까지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내가 처음 수학의 분과 학문에 전념했을 때 나는 바로 그 작자들이 물려주곤 하던 것들 대부분을 통독했고 특히 산술과 기하학에 공을 들였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들은 극히 단순하다고 그리고 말하자면 그 밖의 것들에 이르는 길들이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 진짜 내용들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똑같은 이야기에서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이것을 지금 기하 산술과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 10번째 줄쯤 131쪽 8번째 줄인가? 그러나 내가 나중에 그러므로 예전 철학의 최초 발견자들이 수학에 미숙한 자는 누구든 지혜의 공부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를 사유했을 때 나는 그들이 우리 시대의 통상 수학과는 매우 상이한 어떤 수학을 인지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리게 되었다. 이 기하학이었죠. 그때 그래서 플라토닉 아카데미아 앞에 보면은 기하학을 모르는 사람 야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돼 있죠. 이게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림이 있죠.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수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플라톤이죠. 131쪽의 밑에 5번째 줄에 보면 그러나 내가 확신하는 바는 인간 정신에 자연적으로 박혀있는 진리들의 어떤 최초 씨앗들은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수없이 다양한 오류들로 인해 우리 안에서 말살되고 있지만 저 거칠고 순박한 고대에서는 큰 힘을 가졌다는 점. 그래서 고대인들은 쾌락보다 덕이
이익보다 명예가 앞서야 한다는 것을 보게끔 해주었던 바로 그 정신의 빛을 통해 철학과 수학의 참된 이념들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다음 133쪽의 밑에 다섯 번째 줄에 이 사유들이 나를 산술과 기하학에 대한 특수한 연구에서 수학에 대한 어떤 일반적 탐구로 돌아가게 했을 때 나는 가장 먼저 모든 이들이 수학이라는 이름으로 도대체 무엇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왜 이미 말한 것들뿐만 아니라 천문학, 음악, 광학, 기하학 및 다른 많은 것들도 수학의 부분들로 말해지는지를 물었다. 그 다음 보면 또 134쪽에 한 8번째 줄점에 7번째, 이것을 보다 주의 깊게 고찰하면서 마침내 알게 된 것은 단지 모든 것들만이 수학과 관련된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척도가 수들 혹은 도형들 혹은 별들 혹은 소리들 혹은 다른 임의의 대상들 안에서 구해져야 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특수한 진로의 지정됨이 없이 순서와 척도에 관해 탐구될 수 있는 것을 모두 설명하는 어떤 일반적 학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게 이제 보편 수학이죠. 순서와 척도에 관해 탐구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탐구될 수 있는 것을 모두 설명하는 어떤 일반적 학문. 그리고 이 학문은 다른 데서 빌려온 단어가 아니라 이미 오래되어 낯설지 않고 또 관용적으로 받아들이는 보편 수학으로 맹명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통상 수학하고는 반대되는 개념, 대립되는 개념이죠. 이것 안에 다른 학문들이 수학의 부분들로 불리는 이유들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학문이 자신에게 종속된 다른 학문들보다 유용성과 용이성이 얼마만큼 앞서는지는 다음 사실에서 분명하다. 전자는 후자가 미치는 것과 같은 것에 미치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에도 미친다는 것. 그러니까 이 전자는 이 학문이죠. 이게 뭐 그 보편 수학이겠죠. 이 학문이 후자가 미치는 것 같은 것에 미치고 다른 종속된 학문, 후자가 이 말이겠고, 이뿐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에도 이제 이 학문, 보편 수학이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전자가 어떤 어려움을 포함한다면 그 어려움은 후자 안에도 있을 것이고, 이뿐만 아니라 후자에는 특수한 대상들로 인해 전자 같지 않는 다른 어려움이 내재한다. 그래서 보편 수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후자에는 그 후자의 자체 안에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면은 대부분의 이들이 이 학문에 의존하는 다른 학문들을 규명하는 데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반면 정작 이 학문 자체를 습득하는 것에 마음을 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나는 만일 내가 모든 이들이 이 학문을 가장 쉬운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또 내가 인간 정신을 쉽게 행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을 항상 그대로 넘겨버리고 새로운 것들, 그리고 보다 대단한 것들로 곧장 달려간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유의하지 않았다면 정말 놀랐을 것이다. 근데 이게 이 학문 자체는 보편수학 이런 학문은 신경 안 썼다는 얘기겠죠. 그 얘기, 그런 이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막 쉬운 것으로 간주하든지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을 여기고 항상 그대로 넘기고 새로운 것들로 달려가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나는 나의 약함을 의식하면서 산물들의 인식을 추구할 때 다음과 같은 순서를 완곡하게 지키고자 결심했다. 즉 항상 가장 단순한 것들, 그리고 가장 쉬운 것들에서 시작하고, 여기서는 원하는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나에게 보일 때까지 결코 다른 것으로 나아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항상 이 사람은 단순하고 심플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고, 이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힘이 닿는 한 이 보편 수학, 통상 수학의 대립되는 개념이죠. 공들을 가꾸었고, 그럴 만큼 나는 내 수고가 시기상조임이 없이 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포착한 것은 무엇이든 하나로 모으고 순수에 따라 배열하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이는 한편으로 내가 앞으로 언젠가 나이 들어 기억력이 감퇴할 때 필요할 경우 그것을 편히 이 책자에서 다시 끄집어내기 위해서이고, 다른 한편으로 내가 이제 기억의 짐을 들고 보다 자유로운 영혼을 그 밖의 것들로 옮길 수 있게 함이니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편 수학에 대한 산술과 기하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법, 이 방법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규칙. 방법 전체는 우리가 어떤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정신의 눈을 돌려야 하는 것들의 순서와 배열에 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단계적으로 복잡하고 모호한 명제들을 보다 단순한 것들로 환원한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단순한 것들에 대한 직관에서부터 동일한 단계를 통해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인식으로 오르라고 시도한다면 우리는 이 방법을 정확히 따를 것이다. 이 직관으로부터 동일한 단계를 통해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인식을 오르는, 이게 연력 아닌가요? 그렇죠. 직관과 연력. 자, 이것 하나에 인간의 재간 전체의 총합이 들어있고 사물들의 인식으로 향해 나아가는 자로, 미로에 들어가는 자가 테세우스의 시를 따라가야 하는 것 못지않게 이 규칙을 따라야 한다. 테세우스가 미로에 들어가서 시를 갖고 들어가서 나중에 그 시를 따라 나왔다고 그랬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로를 탈출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 규칙이 맹하는 것에 대해 반성하지 않거나 아니면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필요치 않다고 추정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그렇죠. 건물에서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한꺼번에 뛰어오르는 것 같다는 거지. 이런 방법 요시는. 그래서 모든 점성술사들도 예를 들어서 점성술사들은 전체의 그걸 잘 모르면서 완전 파악하지 않으면서 뭔가 결론을 가지고 있죠. 전체의 본성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인학 없이 기계학을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미네르바가 유피테르의 제우스죠. 내에서 나오듯이 경험을 갱시하면서 진리는 자신의 내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철학자들이 또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경험도 중시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그리고 모든 이들이 이 규칙에 반하는 가오를 냉정하게 범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요구되는 순서는 종종 아주 모호하고 뒤얽혀 있고, 그런 만큼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는 모든 이들이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봅니다. 제6규칙을 볼까요? 가장 단순한 사물들을 복잡한 사물들과 구별하고 순서대로 추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진리들을 다른 어떤 진리들로부터 곧바로 연역한 사물들의 각 계열 안에서 어떤 것이 최고로 단순한지, 그리고 어떻게 그 밖의 모든 것들이 그것에서 더 혹은 덜 혹은 동등하게 떨어져 있는지를 관찰해야 한다. 이제 이거는 그 사물들의 어떤 사물들로부터 하나로부터 인식될 수 있는가, 그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덜 혹은 더 혹은 동등하게 떨어져 있는지를 이제 관찰한다는 건데, 비록 이 맹제가 아주 새로운 것을 전혀 가르치지 않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렇지만 그것은 기의 주요한 비밀을 포함하며 이는 이 논고 전체 안에서 이보다 더 유용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기도 보면은 그 우리가 그 38쪽에 보면은 그 이 사람 규칙을 제안했죠. 38쪽에 37쪽에도 시작합니까? 첫째는 맹정하게 참여라고 인식되지 않은 어떠한 것도 결코 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둘째는 뭐 작은 부분으로 나누고 셋째는 가장 쉽게 인식되는 대상들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복잡한 대상, 복합된 대상들 인식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내 사유를 순서에 따라 인도하는 것. 아까 이 전체 안에서 보면 방금 제 6규칙이 바로 아까 그 세 번째 나온 얘기와 그 상통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 규칙은 모든 사물들이 물론 이것들이 존재자의 어떤 유와 관계되는 한에서가 아니라 어떤 하나가 다른 걸로부터 인식될 수 있는 한에서 어떤 계열들로 배열될 수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어떤 것에서부터 어떤 것이 인식된다는 거죠. 이리하여 어떤 어려움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즉시 다른 어떤 것들을 먼저 그리고 어떤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유익한지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유의해야 하는 것은 모든 사물들은 이것들이 우리 의도에 유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절대적이거나 상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 여기서 보면 사물의 본성을 따로따로 살피는 게 아니라 하나를 다른 것으로부터 인식하기 위해서 그것을 서로 비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절대적이거나 상대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럼 상대적인 게 뭐고 절대적인 게 뭐냐? 이 139쪽에 보면은 나는 문제가 되고 있는 순수하고 단순한 본성을 자신 아래 포함하는 것은 무엇이든 절대적이라 부른다. 이를테면 독립적인 것에 반대되는 의존적인 거죠. 그리고 이건 상대적인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원인이 반대는 결과입니다. 이건 또 결과는 상대적인 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단순한 아니면 반대는 복합이겠죠. 그 다음에 보편적인 아니면 특수적인 게 반대는 하나의 반대는 다수의, 동등한의 반대는 동등하지 않는, 그 다음에 유사한 것의 반대는 유사하지 않는, 이런 유사한 혹은 고전의 반대는 이제 비슷한 거겠지. 혹은 이런 류의 다른 것들로 간주되는 모든 것이 이제 절대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것을 나는 우리가 문제 해결을 사용하기에 가장 단순한 것 그리고 가장 쉬운 것이라고 부른다. 이 절대적인 것을 단순한 것, 쉬운 것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나 상대적이란 물론 동일한 본성은 아니면 적어도 동일한 본성 가운데 어떤 것을 분류하는 것이다. 공유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 외에도 그것은 내가 관계들이라고 부르는 다른 어떤 것들을 자신의 개념 안에 포함시킨다. 이러한 것은 아까 얘기는 의존적인, 아까 뭡니까? 독립적인 반대 개념이었죠. 결과의 원인이 반대고, 복합적인 것은 단순한 반대고, 특수한 보편적인 것, 다수는 하나의, 그 다음 부등한은 동등한 반대, 유사하지 않는 것은 유사한이고, 유사하지 않는 비슷한 등으로 말해지는 것, 모든 것이다. 이 상대적인 것들은 이것들이 이런 류의 상호 종속 관계들을 더 많이 포함할수록 그만큼 더 절대적인 것들에서 멀어진다. 그리고 이 규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그 모든 관계들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관계들의 상호 결합 및 자연적 순서를 관찰해야 하고, 이로써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을 통과하면서 마지막 것에서부터 최고로 절대적인 것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아까 어떤 문제로부터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것이 인식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연결고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기회 전체의 비밀은 우리가 모든 것들에서 최고로 절대적인 것을 세심히 알아차린다는 것, 바로 이것에 있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하나의 관점에서는 다른 것들보다 더 절대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달리 보면 더 상대적이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보편적인 것은 특수한 것보다 그것이 더 단순한 본성을 지니기 때문에 더 절대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이제 보편적인 것이 아까 특수한 것보다는 절대적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현존하기 위해 개체들에 의존하기 때문에 더 상대적이라 할 수 있다. 개체가 절대적인 거겠죠.
등등 마찬가지로 어떤 것들은 때로는 다른 것들보다 실제로 더 절대적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모든 것 중에서는 최고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개체들에 주목한다면 종이 절대적인 어떤 것이다. 개체들 위에 종이 있기 때문에 종은 절대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에 주목한다면 종은 상대적인 것이다. 유 밑에 종이 있다는 거죠. 종이 있다는 건 상대적인 것이다. 유에 대해서는 종은 상대적인 것이고 개체에 대해서는 종은 절대적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측정 가능한 것들 중에서 연장이 절대적인 어떤 것이지만 연장들 중에서는 길이가 절대적인 어떤 것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피는 것은 사물들 각각의 본성이 아니라 인식할 사물들의 계열들이라는 것이 더 잘 이해되도록 우리는 의도적으로 원인 그리고 동등한 것을 절대적인 것들 안에 끼워 주었다. 이것들의 본성이 실제로 상대적이라 해도 말이다. 본성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인식할 계열이죠. 어떤 것에서 어떤 인식이 된다는 그런 점에서 절대적인 것에 끼워주었다는 거죠. 상대적인 것이라 해도 본성이 절대적으로 끼워주었다. 그러면 왜냐하면 철학자들에게서 원인과 결과는 상관적이기 때문이다. 원인에 해당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것이 결과인지를 찾는 경우 먼저 원인을 인식해야 하고 그 역은 아니다. 당연한 거죠. 동등한 것들 또한 서로 대응하지만 우리가 부등한 것들을 동등한 것들과 비교를 통해서만 인식하고 그 역은 아니다. 자, 둘째로 유의하는 것은, 자, 첫째로 유의하는 것은 아까 우리 138쪽에 밑에서 5번째로 되어 있었어요. 어떤 순서를 검토하는 것이 유익한지를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대놓고 이것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 첫째로 유의하는 것은 우리 의도에 유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절대적이거나 상대적이라 말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했는데, 우리 의도에 유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둘째로 유의해야 할 것은 140에 가장 먼저 그리고 그 자체로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경험 자체 안에서 혹은 우리 안에 놓여 있는 어떤 빛에 의해 직관될 수 있는 약간의 순수하고 단순한 본성들만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이 세심하게 관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우리가 각 계열에서 최고로 단순한 것들로부터 부르는 것과 같은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밖의 모든 것들은 이것으로부터 연역되는 경우에만 지각될 수 있고, 이는 직접적으로 바로 이어서 아니면 오직 둘, 셋 혹은 그 이상의 상향 결론들의 매개를 통해서다. 이 결론들의 수 또한 이것들이 최초의 그리고 최고로 단순한 명제로부터 더 많은 혹은 더 적은 단계로 떨어져 있는지를 인식하기 위해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이 단계적으로 어디서부터 뭘 인식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 건 5번째 줄에 보면, 그러나 그 전체를 점검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억으로 파지하기보다는, 기억으로 의존해서 갖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정신의 어떤 내리함으로 전체를 식별해야 된다는 거죠. 기억은 하나씩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서 기억의 도움으로 나가는 거지만, 이거는 정신의 전체적으로 쫙 식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신을 둬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한 10번째 중간 한 5분의 2 지점에,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유의해야 될 것은, 아까 두 번째 했죠. 셋째로 유의해야 할 것은 어려운 사물들의 당구에서 공부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부터 하라는 얘기죠. 오히려 어떤 정해진 문제들에 손을 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저절로 쉽게 만날 수 있는 진리들을 무작위로 모아야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이것들의 다른 어떤 것들을 연역될 수 있는지, 다시 이것들에서 다른 것들이 연역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계속 연속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발견된 진리들에 대해 주의 있게 반성해야 하고, 왜 우리가 어떤 하나를 다른 것들보다 더 먼저 그리고 더 쉽게 찾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인지 세심하게 사유해야 한다. 쉽게. 그 다음 얘가 나오는데 142쪽에 보면은 10번째 줄쯤에 뭐 아까 6 이게 뭐 등비 숫자가 나옵니다. 뭐 6 다음에 12, 12 다음에 24 뭐 이런 식으로 24 다음에 48이 나오는데,
10번째 줄점에 실로 내가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것은 세서의 배수보다 여서의 배수를 발견하는 일이 더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이거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같다는 얘기지. 별로 그렇게 비슷하다는 얘기죠. 더 어렵지 않다는 얘기는 3의 배수를 하는 거나 6의 배수를 찾아가는 거나 같다는 얘기, 비슷하다는 얘기죠. 뭐. 그 다음에 3과 6이 주어진 경우에 등비수열에서 세 번째 12를 발견하는 것은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3과 12가 주어진 경우에는 6을 발견하는 것은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3, 6이 주어지고 그 다음 12를 발견하는 것은 쉬운 거지만 3과 12가 주고 그 다음 6이 발견하는 것은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라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 3과 24가 주어진 경우에 두 등비 중앙 6과 12가 중간에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발견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아까 이거 3과 6이 주어져 있으면 3과 6, 그 12가 쉽게 나오잖아. 그러나 3과 12가 주어서 6 찾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그랬고, 이거는 또 더 어렵다는 거죠. 3과 24가 주어졌을 경우에 중간에 두 개를 찾는 것은 더 복잡한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3과 48만이 주어졌을 때는 더 어렵겠죠. 그래서 이 뭐 계속 3, 6, 12, 24 가지고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지. 3, 6, 그 다음에 12를 구하는 거라, 중간에 3과 48을 주고 또 구하는 거라. 이게 뭐 3차 방정식 나오고, 그 주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옵니다. 자, 6규칙에서 7규칙이 따로 나옵니다. 6규칙이 단순한 사물들을 복잡한 사물들 구별하고 어떤 순서를 추적하기 위해서 연득한 사물들을 각 계열 안에서 어떤 것이 최고로 단순한지,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들이 그것에 더 혹은 덜 동등하게 떨어져 있는지를 관찰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7규칙은 지식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우리 계획에 속하는 모든 것을, 그리고 각각을 연속적인 그리고 어디에서든 중단되지 않는 사유운동으로 검토해야 하고, 충분한 그리고 순서 잡힌 열거 안에서 포함해야 된다. 자, 7규칙 봅시다. 지식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계획에 속하는 모든 것을, 그리고 각각을 연속적인 그리고 어디에서도 중단되지 않는 사유운동으로 검토해야 하고, 충분한 그리고 순서 잡힌 열거 안에서 포괄해야 된다. 여기서 제시되는 것들의 준수는 우리가 앞에서 최초의 그리고 자체로 알려진 원리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연역되지 않았다고 말한 진리들을 확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실로 이 연역은 때때로 우리 매우 긴 기계들의 맥락을 통해 행해지며,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들에 이르렀을 경우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한 여정 전체를 상기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연속적 사유운동으로 기억의 약함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내가 근데 상이한 작용들을 통해 먼저 크기들 A와 B의 관계, B와 C의 관계, C와 D의 관계, 마지막으로 D와 E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인식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A와 E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관계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미 알려진 것들로부터 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아까도 그런 얘기 나왔죠. 이게 정신을 갖다 훈련시켜야 된다고 그래. 전체를 직관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이런 이유에서 나는 거의 어떠한 부분도 기억에 남겨놓지 않고 그 전체를 동시에 직관한다고 보일 만큼 처음 것에서 마지막 것까지 신속하게 넘어가는 것을 설득할 때까지 각각을 동시에 직관하고
다른 것들로 넘어가는 어떤 상상력의 연속적 운동으로 그 모든 관계를 몇 번 통남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억의 짐을 들어주는 동안 정신의 느림 또한 교정된다는 거죠. 그 능력이 확장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여기서 지식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열거가 요구된다고 말한다. 열거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그러므로 이 열거 혹은 기납은 제시된 어떤 분야 문제와 관련되는 모든 것에 대한 세심하고 정확한 탐사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잘못해서 빠뜨린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실하게 그리고 맹정하게 결론 짓는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줄에 이것 외에 유의해야 하는 것은 충분한 열거 혹은 기납을 우리는 단순한 직관을 제외한 다른 모든 입증 유형들보다 더 확실하게 진리를 결론 짓게 해주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어떤 인식이 단순한 직관으로 하는 수 없을 때마다 3단 논법의 모든 위험줄을 내던진 이상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뿐이며 우리는 이것에 모든 신뢰를 보내야 한다. 아까 직관과 연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겁니다. 단순한 직관을 제외하면 이거라는 연력인데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열거와 기납법이죠. 열거 기납법. 직관, 연력, 그 다음에 열거와 기납법이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우리 지성의 능력은 종종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직관으로 포괄할 수 있을 만큼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력도 필요하고 뭐 이게 열거나 기납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 밑에서 우리는 이 작용이 충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것이 종종 불충분할 수 있고 따라서 오류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찮은 어떤 것을 빠뜨린다면 사슬은 끊어지고 결론의 확실성 전체가 무너진다 이런 말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재밌는 148쪽의 세 번째 줄에 나아가 이 열거는 때로는 완전해야 하고 때로는 구별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둘 중 어느 것도 필요 없다. 이 때문에 단지 그것이 충분해야 한다고만 말했다. 자, 어디서 말했습니까? 충분해야 했는 거 147쪽의 밑에 다섯 번째 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작용이 충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이것이 종종 불충분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의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면 된다. 근데 이게 아까 뭐였죠? 완전해야 하고 때로는 구별돼야 하지만 때로는 둘 중 어느 것도 필요 없다. 완전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안 돼도 된다는 거죠. 뭐만 하면 되나? 충분하게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밑에 있습니다. 밑에 네 번째 줄에 이성적 영혼이 물체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할 경우에 열거는 완전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이성적 영혼이 물체적이라 하면은 물체적으로 나열하면 되지만 물체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완전할 필요가 있냐? 완전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오히려 내가 모든 물체를 한꺼번에 몇몇 집단으로 포괄해서 이성적 영혼이 이것들 가운데 어떠한 것과도 관련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끝으로 내가 열거를 통해 원의 면적은 둘레가 같은 모든 다른 도형의 면적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할 경우 모든 도형들을 점검할 필요 없고 오히려 몇몇 특수한 도형들에 대해서 증명하고 이로써 귀납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도 같음을 결론 짓는 것으로 충분하다. 귀납은 n 이꼴 1일 때 보여주고 1일 때 n이 1일 때 보여주고 뭐 n이 k일 때 가정하고 k 플러스 1일 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했듯이. 내가 또한 덧붙인 것은 열거는 순서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한편으로 이미 헤아린 결함들에 대해 우리가 모든 것을 순서에 따라 탐색하는 경우보다 더 효과적인 치유책이 없기 때문이고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그러나 열거해야 될 사물들의 이 순서는 대개 다양할 수 있고 각자의 자의에 달려있다. 이 때문에 보다 섬세한 순서를 생각해내기 위해서는 다섯 번째 명제에서 말한 것을 상기해야 된다.
다섯 번째 명제 아까 오규칙이죠. 오규칙인데 순서와 배열 얘기가 나왔습니다. 순서 배열. 그다음에 인간의 보다 가벼운 기회들 가운데 아주 많은 것들이 있다. 이것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 전체가 그 순서의 배열에 있는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당신이 어떤 이름의 철자들의 전환으로부터 최선의 에너그림을 만들고자 할 경우에 우리는 보다 쉬운 것들에서도 보다 어려운 것들로 넘어갈 필요도 없고 절대적인 것들을 상대적인 것들을 구별할 필요도 없다. 이것들을 행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철자 변환하는 그런 거겠죠. 변환해서 에너그림 만드는 것. 오히려 철자들의 전환들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같은 것들을 두 번 동남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순서를 정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그것들의 수를 특정한 부류들에 분배해서 어떤 것들에서 구하는 것을 발견할 희망이 더 큰지를 바로 드러내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아이들 놀잇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 6, 7 세 명제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동시에 그것들에 대한 반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들 모두가 똑같이 방법의 반성을 위해 협력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게 제 7규칙까지